35cm면 도시가 멈춥니다. 저는 호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뉴욕에서 위기관리 10년을 해온 제 눈에 서울의 대설특보는 과잉 대응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영하 10도의 칼바람 속에서 빗자루를 들고 골목으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들. 누가 시킨 겁니까? 구청입니까? 아니요, 그냥 주민들입니다. 제설차 500대를 무력화시킨 폭설을 3시간 만에 녹여버린 대한민국의 뜨거운 공동체. 미국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서울의 언덕길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충격적인 이유,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레이첼 모건입니다. 뉴욕시 위기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으로 10년을 일했죠. 제 신념은 간단합니다. 룰과 매뉴얼, 그리고 기계가 사람보다 정확하다는 것. 하지만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공항 로비 천장에 걸린 거대한 전광판이었어요. 빨간 글씨로 대설특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적설량 35cm 돌파. 도심 교통 마비 우려. 지하철 운행 지연.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테스트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시와의 재난 커뮤니케이션 MOU 검토 차방문한 거였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부정적 권고를 내려 미국 내 예산 확대 근거를 확보하려고요. 서울 같은 초연결 도시는 모래알 하나에 멈춘다는 게 제 생각이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공항 진입로는 깨끗하게 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인데도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주시했습니다. 고속도로는 눈에 덮여 있었지만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비상등을 켠 차량은 거의 없었어요. 패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오늘 눈 엄청 왔는데 다들 침착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아직 출근 시간 전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기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원래 이래요. 눈 오면 더 조심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건 별개니까요. 새벽 5시 10분 박서진 팀장과 약속한 관제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시 재난대응과 현장 팀장이라던 그 사람이 이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짧은 머리에 간결한 인상. 말도 짧았습니다. 레이첼 씨, 박서진입니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장갑을 벗고 나온 직후처럼. 저는 물었죠.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새벽부터 현장 돌고 왔거든요. 새벽부터요? 대설특보 나온 게 3시간 전인데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보는 어젯밤에 나왔으니까요. 미리 준비했죠. 저는 그 순간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예보만으로 현장에 나간다고요? 실제 상황 확인도 안 하고요? 하지만 박서진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덧붙였습니다. 확인은 실시간으로 했어요. 센서 데이터랑 시민 제보로요. 시민 제보요? 네, 서울 앱에서 시민들이 직접 올리는 거요. 눈 쌓인 곳, 미끄러운 곳, 위험한 곳. 실시간으로 올라와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시민 제보라니. 검증도 안 된 정보를 믿고 움직인다는 건가요? 이건 전형적인 비효율 아닐까요? 관제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스크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미터가 넘는 대형 화면에 서울 전체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저게 뭐죠?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실시간 상황판이에요.
빨간색은 정체 구간, 노란색은 주의 구간, 파란색은 원활 구간이고요. 깜빡이는 건 시민 제보예요. 저는 스크린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강남대로, 테헤란로, 여의도. 주요 간선도로들이 하나둘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그때 관제실 한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받더니 급히 보고했어요. 강남역 3번 출구 앞 미끄럼 사고 발생했습니다. 박서진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제설팀 보내고 안전 펜스 설치해요. 주변 상가에 염화칼슘 살포 요청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빠르긴 하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새벽 5시 40분 스크린에 빨간색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점이었던 게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었죠. 서울 도심 전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진에게 말했어요. 이 상태면 운행 중단이 상책 아닐까요?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대형 사고 나면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박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레이철 씨 생각도 맞아요. 하지만 서울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병원 가야 하는 사람, 출근해야 하는 사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자는 건가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을 줄이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줄이면서 움직인다니 그게 가능한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에서 온 화상 통화였죠. 데이브 밀러 제 상사였습니다. 레이철 상황이 어때? 저는 스크린을 카메라에 비추며 대답했어요. 보시다시피 도심 전체가 마비 상태예요. 제 예상대로네요. 데이브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가는 거지. 서울의 쇼케이스성 연출이 실전에선 무용지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데이브가 덧붙였어요. 레이철, 너 잘 알잖아. 동양 도시들의 과잉 친절은 효율을 해쳐. 규칙 없는 친절은 사고를 부른다고. 네, 잘 알아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색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었죠. 제 확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크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작은 골목길들이 파란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간선도로는 붉은데 골목길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저게 뭐죠? 골목길이 왜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박서진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요? 네, 각자 집 앞 눈을 치우는 거예요. 그럼 골목길이 뚫리죠.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자 집 앞 눈을 치운다고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박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골목 CCTV 화면이 스크린에 띄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황색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눈을 밀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교복 입은 학생, 운동복 차림의 청년. 각자 제 집 앞 눈을 치우고 있었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동원된 건가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에요. 그냥 주민들이라고요? 새벽 6시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운다고요? 네, 서울에선 흔한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강제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스크린 속 사람들은 분명 자발적으로 보였습니다. 누군가 지시하는 것도 아니었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매뉴얼에는 없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시민이 스스로 시스템의 빈틈을 메운다니 이건 비효율의 극치 아닐까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골목길들이 하나둘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죠?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고요. 당연하다고요? 네, 안 치우면 누군가 넘어질 테니까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게 이유라고요? 하지만 스크린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골목길이 점점 늘어나고 붉은 간선도로와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연결 지점에서 교통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규정도 없고 명령도 없는데 왜 작동하는 거지? 새벽 6시 30분 스크린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노란색으로.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변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 매뉴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현장 보러 가실래요? 현장이요? 네, 직접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죠. 좋아요, 가보죠. 그렇게 저는 관제실을 나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박서진의 차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새벽 6시 45분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패닉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차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침착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폭설이면 도시가 마비되잖아요. 뉴욕도 그랬고 보스턴도 그랬어요. 근데 서울은 왜 이렇게 차분한 거죠? 박서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어요.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겨울마다 눈 오니까요. 익숙함이라고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준비도 있죠. 그리고 신뢰도 있고요. 신뢰요? 네,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스템을 믿는다? 서로를 믿는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차는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골목 양쪽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점퍼, 파란 앞치마, 검은 패딩.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부터 20대로 보이는 청년까지. 모두 손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삽, 심지어 플라스틱 쓰레받기까지. 뭐든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지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각자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눈을 밀면 다음 사람이 그걸 치워냈어요. 누군가 미끄러운 곳에 모래를 뿌리면 다른 사람이 그 위를 다져줬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동원된 게 아닌가요? 너무 질서정연한데요. 박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원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죠. 습관이라고요? 네, 매년 하던 거니까요. 눈 오면 치우는 거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7시도 안 됐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눈을 치운다고요? 그것도 제 집 앞도 아닌 골목 전체를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추운데 여기서 뭐 해요? 들어가서 따뜻한 거 드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 저는 관찰하러 온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요. 길 미끄러우니까. 그리고는 다시 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 아니면 당혹감? 정확히 뭔지 모르겠었어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시죠. 더 흥미로운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경사가 심한 언덕길이 있었어요. 눈이 쌓여서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 보였죠.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차 뒤를 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함께 밀자차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눈 위에서 헛돌더니 결국 언덕을 넘어섰죠. 차 안에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답하고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저기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1시간쯤 됐을 거예요. 1시간이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1시간 동안 남의 차를 밀어줬다고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자발적 협력? 보상 없는 노동? 이건 비효율의 극치 아닐까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언덕길이 뚫리고 있었으니까요. 제설차도 없이 특별한 장비도 없이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보상이라도 있나요? 박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상은 없어요. 그냥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필요하다고요? 누구한테요? 모두한테요. 저 차 안에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병원 가는 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급한 일을 위해서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죠. 레이철 어때? 현장 상황 확인했어? 네, 지금 골목길에 있어요. 그래? 혼란스럽지? 시스템 없이 움직이니까 비효율적일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골목길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 언덕에서 차를 미는 사람들. 그들은 분명 비효율적이었어요. 제설차 한 대면 될 일을 수십 명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곳을 사람이 뚫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답했어요. 복잡해요. 비효율적이긴 한데 동시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데이브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뭐? 효과적이라고? 레이철, 너 지금 감정에 휩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거야.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증거지. 그렇게 보고서에 쓰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데이브 말도 맞았어요.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건 시스템의 한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라고 단정하기엔 이 광경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치지도 않은 것처럼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시청 관제실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좀 더 둘러보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좀 더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하철역으로 가보시죠. 우리는 차에 올라타고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7시 40분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하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계단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영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치우고 있었어요. 영무원이 앞에서 삽질을 하면 시민들이 뒤에서 빗자루질을 했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저 시민들 출근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눈을 치우고 있죠? 빨리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치우고 들어가면 더 빠르거든요. 눈 위에서 미끄러지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저는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게 빠른 거 아닌가요? 눈을 치우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눈을 치운 계단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었어요.
미끄러지는 사람도 없었고 넘어지는 사람도 없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보고 있다는 걸. 당장의 편함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는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일렬종대였죠. 밀지도 않고 새치기도 없이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훈련받은 거 아닐까? 아니면 강제된 거?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고 역무원도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있었죠.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다 내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죠. 그것도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고요? 뉴욕이었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분들 익숙해서 그래요. 매일 하는 거니까요. 매일요? 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노선이거든요.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해요. 질서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박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한가요? 전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하다고요? 네,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니.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좌석 위에 분홍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죠?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임산부가 타면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자동으로요? 네, 임산부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으면 가까운 좌석에 불이 켜져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그런지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승강장에 서서 기다렸어요. 다음 전동차가 들어왔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죠. 그때 분홍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 여성이 임산부 카드를 찍은 거예요. 그러자 앉아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없이, 눈빛 교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비켜줬어요. 임산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잡이를 잡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감동? 아니면 부러움?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런 게 서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인 거죠. 일상이라고요? 네, 매일 벌어지는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것들도 다 일상이라는 건가요? 골목에서 눈을 치우는 것도, 언덕에서 차를 미는 것도,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게 다 연출 아닌가요? 제가 오는 걸 알고 준비한 거 아닌가요? 박서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출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편했을 텐데요. 무슨 뜻이죠? 연출이면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통제가 안 돼요.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요? 그럼 뭘로 움직이는 거죠?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신뢰라고요? 네,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한다는 믿음. 내가 배려하면 다른 사람도 배려한다는 믿음. 그게 서울을 움직여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고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요. 저는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보고 싶어요. 다른 곳도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구급차 동선 따라가 보시죠. 오늘 같은 날엔 거기서 진짜가 보일 거예요. 구급차요? 네, 3분이 골든타임인 환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그 3분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실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분. 골든타임.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5년 전 보스턴 대설 때 제 동생도 3분이 모자랐습니다. 구급차가 늦어서 응급수술을 받지 못했죠. 그때 만약 3분만 빨랐다면 동생은 살았을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가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타고 구급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8시 15분, 우리는 강남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고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박서진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삼동 제설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골목 제설률 70% 달성했어요. 박서진은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죠. 잘했어요. 나머지 30%는요? 주민들이 진행 중입니다. 1시간 내 완료 예상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주민들이 진행 중이라고요? 제설 작업을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좁은 골목은 주민들이 직접 해요. 강제는 아니죠? 아니요, 자발적이에요. 안 하면 불편하니까요.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눈을 치운다니. 그것도 제 집 앞만이 아니라 골목 전체를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쪽으로 가보시죠. 우리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이 3미터도 안 되는 좁은 길이었어요. 제설차는 당연히 들어올 수 없는 크기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띠를 이루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마치 파도처럼요. 앞에서 한 사람이 삽으로 눈을 퍼올리면 뒤에 사람이 그걸 옆으로 밀어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밀려난 눈을 다시 정리했죠. 리듬이 있었습니다. 1, 2, 3. 삽질, 밀기, 정리.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나이도 옷차림도 직업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40대 아주머니는 플라스틱 삽을 쥐고 있었죠. 20대 청년은 눈을 감을 양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분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세요. 왜 이렇게 눈을 치우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청에서 하긴 하죠. 근데 여기까진 못 와요. 골목이 좁아서요. 그럼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그럼 못 다녀요. 출근하는 사람들도 못 나가고 배달도 안 되고. 그래도 구청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게 빨라요. 어차피 우리도 나가야 하는데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 하는 게 빠르다니. 이건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죠. 저는 박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시민들이 직접 제설 작업을 한다는 게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정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선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라고요? 이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다르게요? 네, 시민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죠. 시스템이 못 미치는 곳을 시민이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을 보완한다? 그건 좋게 말한 거고 사실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뜻 아닐까요? 박서진이 덧붙였습니다. 레이철 씨, 완벽한 시스템은 없어요. 어떤 도시든 한계가 있죠.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어떻게 채우느냐예요. 한계를 채운다고요? 네, 뉴욕은 예산으로 채우잖아요. 더 많은 제설차, 더 많은 인력. 근데 서울은 다르게 해요. 시민이 채우는 거죠.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골목에서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힘들어 보였지만 동시에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왜일까요? 왜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남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쥔 채 대답했어요. 힘들긴 하죠.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안 하면 더 힘들다고요? 네, 누군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는 거였죠. 남이 넘어지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미리 치운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어요. 저는 박서진을 봤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분들 보상 같은 건 없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필요하다고요? 누구한테요? 모두한테요. 저 골목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장 보는 주민들. 그들은 눈 치운 길을 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말들이 오갔죠. 그리고 눈을 치우던 사람들은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미끄러우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뭐지? 이 따뜻함은 뭐지?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게 서울이에요, 레이철 씨.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다고요? 네, 매뉴얼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들이요. 하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것들이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매뉴얼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는 것들. 하지만 작동하는 것들. 그때 제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웁니다.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어요. 책임, 배려, 공동체. 그 모든 게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 문구 서울 곳곳에 있어요. 법적 강제는 아니에요. 그냥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인데도 지켜진다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켜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킨다. 이건 제가 아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욕에서는 법과 규칙이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벌금이 있고 처벌이 있어야 지켜지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법도 없고 벌금도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던 거요. 그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거죠. 어른들이 하니까 아이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습관이라니. 이건 문화였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 박서진이 덧붙였습니다. 레이철 씨, 시스템은 만들 수 있어요. 예산 투입하고 인력 배치하고 장비 구입하면 되죠. 하지만 문화는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시스템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문화는 살 수 없죠. 그때 골목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차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빗자루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웃었죠.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함께 눈을 치웠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었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로 돌아갈 거예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골목으로 향했죠. 거기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서울이구나. 이게 한국이구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힘. 매뉴얼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힘.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돕는 사람들.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이제 진짜 보러 가시죠. 서울의 진짜 모습을요. 진짜 모습이요? 네, 열선보다 빠른 발자국을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새벽 9시, 우리는 성북구 언덕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이었어요. 눈이 쌓이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박서진이 설명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눈이 쌓인 채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곳은 제설차가 오나요?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사가 심해서 못 올라와요. 미끄러워서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치우는데요? 직접 보시죠. 우리는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어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했죠. 그런데 올라가면서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언덕 중간중간에 모래가 뿌려져 있었어요. 규칙적으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저 모래 누가 뿌린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주민들이요. 집집마다 모래주머니를 비치해 두거든요. 집집마다요? 네, 겨울 되면 구청에서 나눠줘요. 그럼 주민들이 알아서 뿌리고요. 알아서요? 지시 없이요? 네, 눈 오면 자동으로 나와서 뿌려요. 저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언덕길 곳곳에 모래가 뿌려져 있었어요. 딱 필요한 곳에만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요. 이건 누가 계획한 걸까요? 아니면 경험으로 아는 걸까요? 언덕 위쪽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눈을 밀고 있었어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눈을 삽으로 퍼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시 아래로 보냈죠. 맨 아래 사람은 그걸 정리했어요. 리듬이 있었습니다. 삽질, 던지기, 받기, 정리. 마치 공장 라인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거 누가 조직한 건가요? 중간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조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인 거죠. 그냥 모였다고요? 네, 눈 오면 여기 모여요. 매년 그래요. 매년이요? 네, 안 치우면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치우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년 모인다고요? 약속도 없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눈 오면 자동으로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요? 네, 안 오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저는 그 말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눈 치우는 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한 선택이었죠. 저는 박서진을 봤습니다. 박서진은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이런 게 서울 전역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대부분의 언덕 동네에서요.
대부분이요? 네, 제설차가 못 올라가는 곳은 다 이렇게 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의 언덕 동네가 얼마나 많을까요? 수십 곳, 수백 곳.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곳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다는 건가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관제실 스크린 다시 보실래요? 다시요? 네, 지금 보시면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타고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9시 40분 출근 시간이 한창이었어요. 관제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2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빨간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란색이 늘어나고 파란색이 확산되고 있었죠.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2시간 전엔 온통 빨간색이었는데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인 거예요. 시민들이요? 네, 골목을 뚫고 언덕을 뚫고 교차로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풀린 거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여서 도시 전체의 교통이 풀렸다고요? 박서진은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깜빡이는 파란 점들이요. 네, 보여요. 저게 시민 제보예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죠. 눈 치운 곳, 미끄러운 곳, 위험한 곳. 저는 그 점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레이철 씨, 이게 서울의 힘이에요. 공짜 센서 100만 개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거죠. 공짜 센서라고요? 네, 시민들이 센서예요. 눈으로 보고 발로 확인하고 손으로 제보하죠. 이게 어떤 기계보다 정확해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짜 센서 100만 개. 이건 제가 뉴욕에서 상상도 못했던 개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센서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들여 도로에 센서를 매설하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 자체가 센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짜로 작동하고 있었죠. 아니,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느껴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앱은 5년 전쯤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시민 제보 자체는 훨씬 전부터 있었죠. 훨씬 전이요? 네, 전화로 하고 문자로 하고. 방법만 바뀐 거예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제보를 올리고 있었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제보하는 거죠?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니까요. 도움이요? 누구한테요? 모두한테요. 제보 하나가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보 하나가 안전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올리는 거구나. 그때 관제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언덕길 제설 완료 제보 들어왔어요. 박서진이 물었죠. 누가 했어요? 주민 20명이 협력했다고 해요. 확인했어요? CCTV로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지도 업데이트하고 주변에 알려주세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시민 제보를 CCTV로 검증한다고요? 그럼 거짓 제보는 걸러지는 건가요? 박서진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거짓 제보는 거의 없어요. 있어도 금방 걸리고요. 왜요? 다른 시민들이 확인해서 신고하거든요. 거짓 제보하면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용납 안 해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시민을 검증한다고요? 이건 자정 시스템이었어요. 박서진이 덧붙였습니다. 레이철 씨, 이게 신뢰예요. 서로 믿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책임지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신뢰. 그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뉴욕에서는 신뢰보다 검증이 우선이었습니다. 믿지 말고 확인하라. 그게 원칙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일단 믿고 문제 있으면 확인했어요. 순서가 반대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제보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제보는 정확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정말 다 진짜예요? 박서진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진짜예요, 레이철 씨. 서울은 이렇게 돌아가요. 하지만 이건 비효율적이잖아요. 제설차 몇 대 더 사면 될 일을 시민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설차로는 안 돼요. 골목은 못 들어가고 언덕은 못 올라가고. 사람이 해야 해요. 그래도 전문 인력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고용할 만큼 예산이 없어요. 서울 골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골목이 몇 개인지 몰랐으니까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수만 개예요. 그걸 다 전문 인력으로 커버하려면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요.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면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시민이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이 한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박서진은 다르게 봤습니다. 아니에요, 레이철 씨.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진화예요. 진화라고요? 네, 시스템이 시민과 협력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이 하고 시스템이 못하는 건 시민이 하고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시스템과 시민의 협력. 이건 제가 배운 행정학 교과서에는 없던 개념이었어요. 교과서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민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지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시민이 서비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어요. 경계가 모호했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정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서울에선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요. 함께 눈 치우고 함께 길 만들고.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의 차이였죠. 뉴욕은 개인주의 문화였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고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죠. 하지만 서울은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스템은 보조 역할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 점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시민이 지금도 제보를 올리고 있었죠. 그들은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명령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고 있었죠. 이게 공짜 센서 100만 개의 정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100만 개의 눈과 귀와 손. 저는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뉴욕에서는 불가능해요. 왜요? 사람들이 안 할 거예요. 보상도 없는데 왜 제보해요? 박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다른 거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울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효과적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도시 전체의 교통이 풀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이 효율성은 뭐지? 제설차 500대보다 빗자루 5만 자루가 빠르다니. 열선보다 발자국이 효과적이라니. 이건 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박 팀장님, 다른 곳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지하철요.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가보시죠. 우리는 관제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제 논리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스템이 최선이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항도 있었습니다. 이건 포퓰리즘 아닐까? 감정에 호소하는 비효율적 방식 아닐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점심 드시고 오후에 다시 만나요. 네, 그러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도시. 하지만 멈추지 않은 도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도 지하철도 버스도 모두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서울이구나. 이게 한국이구나. 오후 5시 저는 박서진과 함께 강남역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루 중 가장 혼잡한 시간대였죠. 역 입구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물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요? 퇴근 시간인데요? 네, 그래도 조용해요. 지하철 문화거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죠. 마치 도서관 같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는데도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우리는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빠르게 걸어 내려가는 사람들, 오른쪽으로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규칙인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권장사항이에요. 급한 사람은 왼쪽, 천천히 가는 사람은 오른쪽. 권장인데도 다들 지키네요. 네, 서로 편하니까요. 승강장에 도착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완벽한 두 줄로요. 전동차가 멈출 위치에 맞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뉴욕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들고 밀치고 서둘렀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혼잡한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유지됐어요.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다 내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훈련받은 건가요? 박서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훈련?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다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부모님이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진 문화구나. 우리도 전동차에 탔습니다. 안은 예상보다 붐볐어요. 출근 시간 못지않게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여기서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거나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좌석 위에 분홍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뭐죠? 아까도 본 것 같은데요. 박서진이 설명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에요. 임산부가 타면 자동으로 켜져요. 어떻게 아는데요? 임산부 교통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찍으면 근처 좌석에 불이 켜지는 거죠. 저는 신기해서 그 불빛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승강장에서 올라탔어요. 그녀가 카드를 찍자 분홍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일어났어요. 말도 없이, 눈빛 교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임산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잡이를 잡았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려가 일어나다니.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저게 서울이에요, 레이철 씨. 저는 물었어요. 근데 왜 분홍색이죠? 아기를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홍색 불빛. 작은 장치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임신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존중했죠. 다음 역에서 또 임산부가 탔습니다. 이번에도 불빛이 켜졌고 이번에도 누군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대부분은요. 가끔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요. 왜요? 강제는 아니잖아요. 네, 강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어요. 표시가 있는 좌석은 비워두고 서 있었죠. 강제가 아닌데도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벌금도 없고 단속도 없는데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어른들이 노약자한테 자리 양보하는 거 보고 자랐거든요. 그럼 교육받은 건가요? 교육이라기보다는 문화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고 배운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잉 친절은 아닐까? 강요된 배려는 아닐까?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박 팀장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이요? 네, 항상 배려해야 하잖아요. 자리도 양보하고 조용히 해야 하고. 불편하지 않나요?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편해요. 편하다고요? 네, 서로 배려하니까 서로 편한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언젠가 누군가 나한테도 양보해 주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돌아올까요? 박서진이 덧붙였습니다. 레이철 씨도 언젠가 필요할 거예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힘들 때. 그때 누군가 양보해주면 고마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래의 보험이었죠. 지금 내가 배려하면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다. 그게 이 시스템의 원리였습니다.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타는 사람들이 기다렸죠. 여기서도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밀지 않고 새치기 하지 않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다 자발적인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자발적이에요. 강제나 단속은 없고요. 거의 없어요. 가끔 캠페인은 하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들 지키네요. 네, 서로 보니까요. 서로 본다고요? 네, 내가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럼 민망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적 압력이구나. 법적 강제가 아니라 사회적 압력. 하지만 이게 건강한 압력인지 의문이었습니다. 너무 억압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받아들여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지하철이 돌아가지 않아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충돌은 없었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면서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동체구나. 개인의 편함을 조금 포기하고 전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뉴욕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했어요. 나의 권리, 나의 공간, 나의 시간.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시간. 함께 사용하는 것들이었죠. 전동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역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내리는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에. 배려성 양보. 조용한 분위기 유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지휘자 없이도 조화롭게 움직이는 오케스트라.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암묵적 합의인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그렇죠.
글로 쓰인 건 아니지만 모두가 아는 규칙이에요. 글로 안 쓰인 규칙이라고요? 네, 보이지 않는 합의죠. 하지만 강력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합의. 이게 서울을 움직이는 힘이구나. 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지만 모두가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문화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저는 조용히 전동차를 빠져나와 승강장에서 전화를 받았죠. 레이철 어때? 보고서 진행 상황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시스템이 붕괴됐잖아.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고. 그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데이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이철, 너 지금 감정에 휩쓸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사실을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야. 과잉 친절은 효율을 해쳐. 규칙 없는 배려는 혼란을 불러. 그게 우리가 아는 원칙이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데이브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교과서적으로는 맞았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과잉 친절이 효율을 만들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규칙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좀 더 보고 판단할게요. 서둘러 레이철. 우리 시간 없어.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전동차에 탔습니다. 박서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데이브의 말과 눈앞의 현실, 교과서와 경험, 논리와 감정, 모든 게 충돌하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뭔데요? 진짜 중요한 거요. 우리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서진이 저를 데려간 곳은 구급차 대기소였어요.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녁 6시 30분, 우리는 서울 응급의료정보센터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서울 전역의 구급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구급차를 관제해요. 신고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하죠. 저는 스크린을 보며 물었어요. 평균 도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서울 평균 7분이에요. 7분이요? 뉴욕은 10분인데요. 날씨 좋을 때 얘기해요. 오늘 같은 날은 더 걸리죠. 그때 관제실에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어요. 강남구 역삼동 심정지 환자 발생했습니다. 골든타임 3분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분. 골든타임 3분. 5년 전 보스턴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생도 3분이 모자랐어요. 구급차가 눈에 막혀 늦었고 그 3분 때문에 동생은 세상을 떠났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함께 가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우리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서진이 무전기를 켰고 구급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구급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로 진입하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도로는 차들로 꽉 차 있었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어려워요. 하지만 해야죠. 구급차가 강남대로로 진입했습니다. 스크린으로 보니 차들이 빽빽하게 막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늦어. 3분이 지나가. 하지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리자 앞쪽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금씩 비켜주기 시작했죠. 차선이 좁았습니다. 비켜줄 공간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차들은 최대한 밀착해서 양쪽으로 붙었습니다. 중앙선을 살짝 넘는 차도 있었어요. 인도 쪽으로 바퀴를 올리는 차도 있었죠. 그렇게 좁은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폭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거 봐요. 길이 갈라지고 있어요. 박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항상 이래요. 항상이요? 네, 구급차 사이렌 들리면 다들 비켜줘요. 구급차는 그 좁은 통로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차들 사이를 뱀처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신호가 빨간불이었죠. 하지만 구급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의 차들이 모두 멈췄어요. 파란불인데도 출발하지 않고 기다렸죠. 구급차가 교차로를 통과할 때까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파란불인데 기다린다고요? 법적으로 갈 수 있는데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구급차가 우선이에요. 신호보다 생명이 우선이죠. 하지만 위반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구급차에게 양보해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구급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골목길로 진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차된 차들이 있었는데 그 차 주인들이 급히 나와서 차를 움직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을 만들어주려고요. 어떤 사람은 인도로 차를 완전히 올렸어요. 바퀴가 경계석을 넘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알고 나온 거예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사이렌 소리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차를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 차보다 남의 생명을 우선한다니. 구급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차 주인들이 나와서 차를 움직였고 행인들은 인도로 비켜섰어요. 구급차가 마지막 코너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분 55초. 3분이 채 안 걸렸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혼잡한 도로에서 3분 안에 도착했다고요?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장비를 들고 건물 안으로 달려갔어요. 박서진과 저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3층에 사는 분이에요. 아침에 봤는데 괜찮았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실어 나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조용히 빠르게요. 구급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면서요. 그리고 또다시 길이 갈라졌습니다. 차들이 양옆으로 비켜주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도 차들이 기다려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이게 서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5년 전 보스턴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에 막힌 구급차, 비켜주지 않는 차들, 그리고 3분의 지연. 그 3분 때문에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눈이 내렸는데도 구급차는 3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비켜줬고 사람들이 협력했고 길이 갈라졌어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항상 이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대부분은요. 대부분이요? 네, 가끔 안 비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비켜줘요. 왜요? 법으로 강제하나요? 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자리에 차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아까 3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셨죠? 네, 그랬어요. 맞아요. 심정지 환자는 3분이 생사를 가르죠. 그래서 모두가 비켜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이 뭔가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3분. 제가 했던 그 말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었어요.
제가 주장했던 골든타임이 여기서는 지켜지고 있었죠. 뉴욕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달성하지 못했던 목표. 하지만 서울에서는 가능했어요.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력으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받은 건가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캠페인은 해요. 하지만 강제 교육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들 알고 있네요. 네, 당연한 일이니까요. 누군가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 모르는 사람의 생명. 하지만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해 제 시간을 조금 희생하고 제 편의를 조금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저 환자 아마 살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3분 안에 도착했으니까요.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서진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5년 전 보스턴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면, 만약 사람들이 비켜줬다면, 만약 3분 안에 도착했다면, 제 동생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보스턴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았어요. 각자의 편의가 우선이었죠. 그리고 동생은 죽었습니다. 3분이 모자라서요. 저는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5년 전 일이 있었어요. 박서진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동생이 보스턴 대설 때 죽었어요. 구급차가 늦어서요. 3분만 빨랐어도 살았을 거예요. 박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때부터 저는 시스템을 믿었어요.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오직 시스템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레이철 씨. 하지만 오늘 봤어요. 시스템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사람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박서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스템과 사람 둘 다 필요해요. 함께 작동할 때 가장 강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함께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간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았죠.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더 보여줄 게 있나요? 박서진이 대답했어요. 네, 한 곳 더요. 가장 중요한 곳이요. 어디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곳이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밤 11시 우리는 종로구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골목을 밝히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저 위를 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이 보였어요. 경사가 아주 심했죠.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누군가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박서진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박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윤만수 씨예요. 78살이죠. 78비요? 저 나이에 밤 11시에 눈을 치우고 있다고요? 네, 매년 그래요. 우리는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찼어요. 경사가 정말 심했거든요. 중간쯤 올라가자 윤만수 씨가 보였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손놀림은 빨랐죠. 플라스틱 삽으로 눈을 퍼서 옆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리듬감 있게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미국에서 온 레이철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 대응을 보러 왔어요. 그렇군요. 박 팀장님이랑 오셨네요. 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눈을 치우세요? 윤만수 씨는 삽을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위에 할머니가 사세요. 할머니요? 네, 지팡이 짚는 80대 할머니예요. 아침에 병원 가셔야 하는데 이 길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아침에 치우면 안 되나요? 아침엔 늦어요.
할머니가 일찍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치워놓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밤에 나와서 눈을 치운다고요? 윤만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안 치우면 넘어지세요. 지팡이 짚고 언덕 내려오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그래도 구청에 요청하면 되잖아요. 구청은 큰 길만 해요. 이런 골목은 못 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힘드시잖아요. 윤만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죠.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어요. 안 하면 더 힘들다고요? 네, 할머니 넘어졌다는 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럼 더 힘들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이 넘어지면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요. 윤만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 이 눈을 밀어야 할머니가 내일 안전하게 병원 가시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편해요. 제 마음이 편하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고 있었죠. 남을 돕는 게 곧 자기를 돕는 것. 타인의 안전이 곧 자신의 평화. 저는 윤만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윤만수 씨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한 20년쯤 됐나요? 20년이요? 네, 이 동네 온 게 25년 전이니까요. 첫 겨울부터 시작했죠. 왜 시작하신 거예요? 첫 해 겨울에 옆집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언덕에서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미리 치웠으면 안 넘어졌겠다고. 그래서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 다음 겨울부터 시작했어요. 눈 오면 밤에 나와서 치우는 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매년 밤에 나와서 눈을 치웠다니. 보상도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요. 저는 윤만수 씨에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20년 동안요. 윤만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나이 드니까 더 힘들고요. 하지만 해야죠. 왜요? 나만 넘어져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게 제 보장서예요. 보장서요? 네, 나만 넘어진다는 보장서요. 제가 눈을 치우면 남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안심하고 자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눈 치우기는 남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죠. 마음의 평안, 양심의 안도.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윤만수 씨가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윤만수 씨가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돕고 싶어요. 박서진이 옆에서 빗자루를 건네줬습니다. 레이철 씨, 이거 쓰세요. 저는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플라스틱이었지만 묵직했죠. 그리고 눈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힘 조절이 안 됐고 방향도 엉망이었죠. 하지만 윤만수 씨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힘 빼고 리듬 타고.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힘을 빼고 리듬을 탔어요. 그러자 눈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나중엔 쭉쭉요. 땀이 났습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윤만수 씨와 저 그리고 박서진. 우리 셋이 함께 눈을 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밀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언덕 위쪽이 깨끗해졌습니다. 윤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할머니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어요.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뿌듯했어요. 윤만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철 씨.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윤만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미국에도 이런 문화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곳에는요. 그렇군요. 그럼 거기선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해요. 시에서 눈을 치우고 시민은 기다리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아니,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이었다고요? 네, 오늘 배웠거든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요. 윤만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좋은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었어요. 시스템 방식은 효율적이지만 차갑고 사람 방식은 따뜻하지만 불안정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마음의 연결, 공동체의 온기, 함께 한다는 느낌. 저는 윤만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신 적 없어요? 뭘요? 20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요. 힘들었을 텐데요. 윤만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네, 20년 동안 이 언덕에서 넘어진 사람 없어요. 한 명도요. 한 명도요? 네, 제가 치웠으니까요. 그게 제 자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명도 안 넘어졌다니. 이게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시스템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하지만 분명한 성공. 윤만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레이철 씨, 제가 죽으면 누가 할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가 나이니까요. 언젠간 못할 날이 오겠죠. 그럼 다른 분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분명 누군가 할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니까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문화요. 윤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는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이제 아시겠어요? 서울이 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 것 같아요. 서울은 시스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윤만수 씨 같은 사람들. 보상 없이, 인정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느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이 서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 내린 밤에도 추운 새벽에도 묵묵히요. 저는 박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저 보고서 방향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박서진이 물었어요. 어떻게요? 부정적 권고가 아니라 긍정적 제안으로요. 서울의 방식을 배우겠다고요. 박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에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저는 데이브에게 전화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겠죠. 서울에서 배웠다고. 차가운 시스템보다 뜨거운 공동체가 강하다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뉴욕에도 만들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서울시청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보고서를 고쳐 쓰고 있었어요. 박서진이 커피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진행 상황은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 오전에 데이브한테 보낼 거예요. 어떤 내용인데요? 부정적 권고를 긍정적 제안으로 바꿨어요. 서울의 시스템을 연구해서 뉴욕에 적용하자고요. 박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데이브 씨가 좋아할까요? 아마 화낼 거예요. 하지만 설득할 자신 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제목은 서울 재난 대응 시스템의 한계와 비효율성이었습니다. 새 제목은 시민 협력 기반 재난 대응, 서울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었죠.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라 시스템의 진화로 봤어요. 시민의 참여를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해석했죠. 특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시민 제보를 현장 센서로 제도화하기. 앱을 만들고 정확한 제보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짓 제보는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요. 둘째, 자발 제설 네트워크를 보험과 장비와 안전 교육으로 보호하기. 자원봉사자들에게 상해 보험을 제공하고 안전한 도구를 나눠주고 올바른 방법을 교육하는 거죠.
셋째, 구급차 우선 통행을 문화로 정착시키기. 캠페인을 넘어서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만족스러웠어요. 이게 진짜 제가 본 서울이었으니까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언제 보내실 거예요? 지금 바로요. 저는 이메일 창을 열고 데이브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보고서를 첨부하고 짧은 메시지를 썼어요. 데이브, 보고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배울 게 많았어요. 전화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날아갔죠. 1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브였어요. 저는 심호흡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데이브, 받았어요? 레이철, 이게 뭐야?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 네, 바꿨어요. 왜? 우리 계획은 부정적 권고였잖아. 서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기로 했잖아. 계획을 바꿨어요. 서울에서 배울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데이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레이철, 너 감정에 휩쓸린 거야. 객관성을 잃은 거라고.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객관적이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뭘 봤는데? 시민들이 스스로 눈을 치우는 거요. 구급차를 위해 길을 여는 거요. 78살 노인이 밤에 나와서 남을 위해 눈을 미는 거요. 그게 뭐? 그냥 감동 스토리잖아. 시스템적으로는 비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효과적이에요. 제설차 500대보다 빗자루 5만 자루가 빠르거든요. 말이 안 돼, 레이철.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제가 5년 전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시잖아요. 동생 얘기 말이야? 네, 구급차가 3분 늦어서 동생이 죽었어요. 그때 저는 맹세했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열정적이잖아. 근데 서울에서 봤어요. 구급차가 3분 안에 도착하는 걸요. 특별한 시스템 없이 오직 사람들의 협력으로요. 데이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레이철, 그게 한국이라서 가능한 거야. 미국에선 불가능해. 왜요?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고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야.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문화를 바꾼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해요. 교육으로, 캠페인으로, 그리고 제도로요. 데이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철, 너 정말 이걸 믿는 거야? 네, 믿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데이브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읽어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읽어만 보세요.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거부하진 않았어요.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읽어본대요. 그게 첫 단계죠. 잘 됐네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이 보였어요. 눈이 쌓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치우고 있었죠.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저기 가보실래요? 광장이요? 네, 시민들이 모여서 눈 치우고 있거든요. 함께 해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관제실을 나와 광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우고 있었죠. 한 직원이 저에게 분홍색 장갑을 건네줬습니다. 이것 끼세요. 저는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였어요. 함께 눈을 밀었습니다. 말없이 리듬 타며 조화롭게요.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누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잘하시네요. 리듬 타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밀었습니다. 광장 한쪽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광장이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도구를 내려놓고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빨리 끝났네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때 한 사진작가가 다가왔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빗자루와 삽을 든 채로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저는 놀랐어요. 제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분홍 장갑을 낀 손으로 빗자루를 쥐고 시민들과 함께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게 새로운 저였습니다. 시스템만 믿던 차가운 관료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따뜻한 사람. 박서진이 말했습니다. 레이철 씨 사진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캡션 뭐라고 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늘 시스템은 사람의 체온으로 완성됩니다. 박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그날 오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눈 덮인 도시. 하지만 멈추지 않은 도시. 사람들이 움직이는 도시.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배운 것들을 뉴욕에서 실현하겠다고. 시민 제보 시스템을 만들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급차 양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쉽지 않을 거예요. 데이브도 반대할 거고 예산도 부족할 거고 사람들도 낯설어 할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봤으니까요.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서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배운 것들,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 윤만수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만 넘어져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게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남의 안전이 곧 나의 평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썼어요. 뉴욕 시민 협력 재난 대응 계획안.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차가운 시스템보다 뜨거운 공동체가 강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뉴욕을 향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뉴욕을 바꿀 거라는 걸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3일 전만 해도 저는 시스템만 믿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 하지만 이제는 사람도 믿습니다. 따뜻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분명히 강한 사람들. 그들이 만드는 공동체. 보이지 않는 합의. 서로를 지키는 문화. 그게 바로 서울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에 맑은 하늘. 저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희망을 줬어요.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는 희망을요. 그리고 저는 그 희망을 뉴욕에 가져갈 겁니다. 사람들과 나눌 거예요. 시스템만이 답이 아니라고. 사람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고. 그게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뉴욕 사이를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두 도시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움과 실천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시작을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